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유로존 빅4가 모여서 1,300억 유로, 유럽 GDP 1%에 해당하는 돈을 성장에 쓰겠다라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그나마 밑꼬리가 달려서 낙폭을 줄인 것이 한 1,82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종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장 막판까지 줄지 않아서 선현물 모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좀 관건인데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5천억 넘게 현물을 팔게 되면 거의 올 들어 처음 현물을 가장 많이 5천억대 파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실적 전망 하향 얘기가 나온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는 코스피 전체 시장과는 달리 밑꼬리를 거의 못 달며 4%대 급락세로 끝마칠 공산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차트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화요일도 다시금 1,160원대 진입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4개국 정상회담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로본드 발행 등 구체적 정책 공조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실망 매물이 오늘자 국내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G2의 경기 둔화와 또 반도체 부진 업황 등으로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성 약화 등 악재도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소폭 내림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의 발목이 잡히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장중 1,813포인트까지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물이 좀 주춤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29% 하락한 1,82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이틀째 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대량 매도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을 통해서는 5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는데요. 개인 오늘장 5,8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 유입됐습니다. 기관 역시 막판에 매수 물량을 좀 더 늘렸는데요. 오늘 1,14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막판에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조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지수는 유럽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장 초반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오후장 꿋꿋하게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막판에 힘이 좀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5% 하락한 48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재차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고요. 오늘 개인과 함께 사주었습니다. 개인은 오늘 139억 원, 기관은 74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00억 원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은 그리스 긴축 재협상 우려가 부상하면서 사흘째 상승했는데요. 개장 직후에 역의 매수가 몰리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1,162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름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90전 상승한 1,16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낙폭을 4% 넘게 키우면서 4.23% 하락한 113만 2천 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약 보합권에서 기아차도 0.26%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0.71% 상승하면서 28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0.32% 하락하면서 94,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LG화학이 1.08%, 한국전력도 1.3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61% 하락하면서 오늘장 3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1.56%, 서울반도체는 2.78% 상승했고요. 오늘 CJ오쇼핑과 안랩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SM은 1.23% 상승했네요. 오늘 49,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이 3.3% 하락했습니다. 26,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가 1.79%, 위메이드도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57,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의 악재 소식에 IT주들의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IT주 살펴보시죠.
IT주가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주가가 4% 넘게 밀려났는데요. 4.23% 하락하면서 113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막판에 하락폭을 키운 모습인데요. 오늘 4.36% 하락하면서 2만 3,0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도 각각 2%씩 하락했습니다. 건설주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건설주 살펴보시죠. 오늘 현대건설이 2.33% 하락하면서 6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그리고 대림산업도 각각 2%가량 빠졌고요. 오늘 GS건설이 1.44% 하락하면서 75,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마트의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선정된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마트가 오늘 7.4% 급락하면서 51,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진기업도 9% 가까이 하락했고요. 롯데쇼핑 역시 3.97% 하락했는데요. 오늘 웅진코웨이 역시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웅진코웨이는 하이마트가 사모펀드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면서 본 입찰 때 흥행 부진 가능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주당 500원 하락했습니다. 36,0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SK그룹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CN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장 약세 보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가 약보 합권에서 오늘 12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네트워크스도 각각 1%씩 하락했고요. SK컴즈는 4.22% 하락했네요. 반면에 SKCNC가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장 강보 합권에서 10만 4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매각 협상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던 G러닝이 오늘장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5% 넘게 빠지면서 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휴비츠가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수혜 기대로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휴비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당 550원씩 상승했네요. 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액토즈 소프트 한번 살펴보시죠. 액토즈 소프트가 미래의 전설 3가 중국 런칭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4.56% 상승 마감했습니다. 3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도가 막판까지 줄지 않은 가운데 5천억 넘는 순매도, 그중에서도 IT 종목에만 판돈이 4천억이 넘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48.75%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슈의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하는지 쉽게 OX를 통해 풀어보는 시장 공감대 OX 들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화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시겠고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겠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 이슈 4가지인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추세 상승 전환 가능하다. 두 번째, 글로벌 경기 둔화, 2분기 실적 괜찮을까? 세 번째,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반등의 신호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지속적인 상승,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시장이 오늘 1810선까지 밀린 날인데요.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OX판 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증시는 추세 상승 전환 가능하다. 자,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어렵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최 과장님. 사실 앞서서 1900선까지 갔었을 때도 다들 박스권이라고 하셨지 추세적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1950선, 경기선이라고 여겨지는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 보시면 이제 단기 안도 랠리 이후에 한 1900선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되돌림 하락했는데 오늘은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전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1900선까지 상승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리스 총선 무사히 끝났던 부분이랑 연장 구성 성공으로 인해서 안도적 랠리 성격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스페인 국채금리가 7%대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6% 중반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적인 요소가 상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는 1900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요일 날 흐름과 오늘 월요일 흐름 보게 되시면 외국인 선물 매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 여부와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연기금이 얼만큼 받쳐져서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2분기 기업 이익들이 어느 정도 나오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았지만 2분기에는 이미 기업 실적들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2분기 실적들이 하향 조정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이 이제 경기의 흐름을 판가름 짓는 121선인 195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정치 이벤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6월 28일, 29일 EU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스페인의 구제금융했던 방식과 같은 은행 공동체가 설립이 되느냐, 네. 아니면 독일이 일부 양보를 해서 유로본드가 설립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슈를 잡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연말까지 연장되는데 그 이후에 QE3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네, 뭐 외국인 수급 또 지수로 본다면 한 1950까지는 가줘야 추세적 상승 얘기를 그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유럽 얘기해 주셨는데 스페인 금리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좀 안정됐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 재협상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트로이카 쪽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 부분도 여전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은 아직까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양보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예. 뭐 시장에서 뭐 지금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도와줄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예전처럼 퍼주기식으로 안 하고 네. 상대적으로 자기도 이익을 챙길 거 챙기면서 네. 그 독일에서 관점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 네. 다 감안해야 되니까요. 예. 아직 또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김선현 대표님 역시도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는 쪽에 의견 갖고 계신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차트와 수급상 네, 문제가 맞습니다.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익이나 비차익이 둘 다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그래도 좋지 않을 그런 흐름을 좀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또 한 번 이제 좋지 않은 모습, 특히 이제 차익 거래, 프로그램 쪽 차익 거래 쪽에서도 지금 270억 이상, 2,700억 이상 좀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물량 자체 흐름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내일장도 역시나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미 또 미국 선물 시장 역시 지금 다시 한번 좀 야간 선물 역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또 외국인이 또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오늘도까지 해서 이틀 만에 거의 7천억 이상의 좀 매도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외국인이 시장 자체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쪽 IT 관련한 종목들 자체의 흐름 자체가 너무 오늘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좀 단기적으로 뭐 상승이 가져올지도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시겠지만서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일단은 그 유럽 쪽에서 열리는 EU 회의를 일단은 두고 보자는 관점으로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시점 언제 있냐면은 28일 날, 27일 날이 아니고 28일에서 29일 날 있는 유럽 회의를 그 좀 지켜보자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니, 사실은 1900 갈 때도 그래도 뭐 박스권 거의 상단이다 현금화 의견도 있었었고 사실 좀 넉넉히 1800, 1900 박스권을 잡으셨던 분도 계신데 지금 1800 한 20선 중반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 깨진 건 아니고 1800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일단은 박스권으로 봤을 땐 거의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봉상으로 보기엔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코스피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좀 잡자면은 좀 억지로 좀 잡게 되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이 작은 박스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1800선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일단은 조금 열어둬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PBR 1에 해당하는 1780선까지는 조금은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마 최하단으로 보시면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서도 크게 이제 하락이 없을 거라고 조금 판단이 되는 게 기관들이 그래도 오늘 1,000억 이상 좀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아직 좀 너무 큰 걱정 없이 조금은 그래도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1,800까지 또 밀리느냐 마느냐, 기관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이것 때문에 우리 2분기 실적 괜찮을까요? 자, 경기 둔화 2분기 실적 괜찮지 않다. 아마 영향이 타격이 좀 있을 거다. 그래도 실적은 괜찮을 거다. 어떻게 그렇죠? 지금 유럽 쪽에 아무래도 많이 못 판 게 물건을 특히 네, 삼성전자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도 네, 다 영향이. 제가 이제 잡고 있는 그 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어차피 우리들이 이제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 자체는 다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이제 주도주로 잡고 있던 전차군단 쪽으로 이미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그 판단으로 제가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일단은 뭐 글로벌 경제 지표가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도 이 영향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GDP 역시 0.5포인트 정도 낮추면서 예상치를 낮추면서 1.9%에서 2.4% 정도의 어느 정도 좀 상승이 그 정도의 성장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군별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들은 역시나 이제 자동차 관련주랑 그리고 IT 관련주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아직은 그래도 2분기 실적 자체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크게 이제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관련 특히 이제 현대나 기아차 관련해서는 유럽 시장과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슈들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역시 좋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오늘 좀 크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삼성전자의 큰 폭의 하락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빠지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영업이익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안 낮춘 증권사가 이제 대우증권 정도 보면 되겠는데 대우증권은 오히려 2분기랑 3분기 영업이익을 오히려 상향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재밌게 보는 하나 저만의 포인트가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 가장 이제 실력이 괜찮은 증권사가 이제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이 가장 잘 맞추기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우증권 쪽의 보고서는 저는 조금 신임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우증권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예측치를 내놓은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나마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분기 제가 기억하기로 영업이익이 뭐 5조 8,500억인가? 예, 컨센서스보다 네, 뭐 500억 네. 더 나왔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2분기 예상을 한 7조 이상 했다가 요게 이제 6조 후반대로 1분기보다는 네, 2분기가 그렇습니다. 나은데 예상보다는 적게 나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7조 한 2천억 정도로 일단 예상치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증권사들이 다 7조 아래, 약간 아래 정도로 다 하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오늘 외국인이 많이 나간 거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좀 들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간지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국인 비중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 주가 자체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될 게 삼성전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이어져 왔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14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많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됐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미 120선을 깨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차트 형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200일선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전방선은 아무래도 최하방선은 200일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10만 원 정도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매도세 같은 경우가 잠깐 살펴보면은 30만 주 이상을 좀 외국인이 던졌습니다. 기관들이 뭐 8만 주 가까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만 주 이상 던져주면서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전부 다 이제 받아줬다는 게 약간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110만 원 정도까지 지지선을 확보하시고 삼성전자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 관련 종목 특히 IT 관련 쪽으로는 삼성 관련한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지만서도 약간 예측치에 못 받쳐줬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 점을 포인트로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 자체 이제 하락이 좀 예상되는 업종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운수, 철강 이쪽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슈 자체를 일단 실적 자체보다는 특히 기관들의 수급 자체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쪽 관련 특히 이제 운송이나 항공이나 철강 업종들이 그 전까지 특히 2분기 4, 5, 6월 달에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화학주와 더불어서 이쪽 관련 업종들이 지금 바닥권이다, 기관들의 수급이 좀 몰려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쪽 종목들 하락 예상 업종들이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서도 다시 한번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 3분기의 실적 모멘텀 기회를 잡고 그리고 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몰려주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실적이 좋은 업종들은 이쪽 자동차 관련 업종이랑 전기 전자 업종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업종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항공, 운수, 철강 쪽이긴 하지만서도 오히려 이제 투자 반등 포인트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쪽이나 관련 업종들이 조금의 단기적인 추세 상승을 이끌어줄 거는 뻔하지만서도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중시를 이끌어줄 그런 종목들 자체는 오히려 항공, 운수 쪽이나 철강 쪽의 주들이 주로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들을 좀 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2분기에는 실적 하락이 예상돼도 방금 말씀해 주신 항공, 운수, 철강은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쪽입니까? 일단은 3분기 자체에 이제 항공, 운수 쪽은 오히려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는데요. 철강 쪽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아직은 실적 모멘텀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 실적을 빼고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IT 관련주랑 자동차 관련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씩 추세상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이쪽 항공 운수나 화학 쪽이나 이쪽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적 관련한 매매 실제로 하실 때 약간 역발상 쪽의 투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둔화의 2분기 실적 당연히 타격이 있다 쪽의 의견이 우리 최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는 이럴 거다 전망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분위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OX를 이렇게 들기가 좀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거치면서 2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됐던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실적들 예상치보다 좀 더 나았을 경우에 흐름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실적이 하향된 업종들을 조금 보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이익 전망치가 하향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도 김성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초반대에서 6조 원대 중후반까지 빠졌던 부분들 영향을 네. 미쳤고요. 최근에 뭐 유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정유 관련 업종들도 좀 하향 조정의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이슈들이 아직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학 업종들도 하향이 조정된 상황이고요. 통신 업종들도 최근 보시면 뭐 무료통화,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는 보이스톡이라든지 네. 관련 이슈들 때문에 실적이 하향 조정돼서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예측치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들, 3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 이익들이 얼만큼 개선 이슈가 가느냐. 그리고 2분기 실적이 하향되는 부분들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응하는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안 좋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우리 주가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얘기인데요. 자,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반등의 신호다. 자,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반등의 신호다. 그렇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데 최 과장님, 중국이 아주 최근에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중국 관련 소재주도 아침에 잠깐 오르다가 다들 좀 미지근하게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독특한 게 이렇게 금리도 인하하고 지준율도 여러 차례 내리면서도 부동산 규제는 또 단단히 아직까지 또 죄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중국 정책 기조 분화를 보시게 되시면은 약간 이분법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작년부터 계속 지준율 인하를 해왔지만은 지준율 인하 이후에 뭐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한다든지 대형 프로젝트 이제 국가 주도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프로젝트를 규제를 했고요. 또한 이제 대형 인프라 투자를 규제를 하면서 상충된 정책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완화 정책을 쓰고 한쪽에서는 긴축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흐름들이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5월 중순 이후에 지준율 인하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43개월 만에 실시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 부양책들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 관련 대출도 완화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던 부분들은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3.5를 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책에서 중국 당국이 잡고 있는 1년 올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치가 4%선을 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 지수를 계속 유지가 4개월 되네요. 유지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수출 주도형 국가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내수 부양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랑 마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중국 내수 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국 내수를 부양하게 되면 중국이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현대차 3공장이 이제 공장을 이제 건설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현대차 1공장이 한 30만 대 생산하고 2공장이 30만 대, 그리고 현대차 3공장도 한 30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간 100만 대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생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고를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요. 네. 또한 그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사들도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그리고 성우하이텍, 뭐 네. 세종공업 이런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부터 하청업체 이래까지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3 등 삼성전자 신제품 출시 이후에 이제 중국 현지 법인 생산량 증가한 부분도 체크해야 될 요소고요. 그리고 당장의 가시화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이제 중국 시안시에 건설하기로 2012년 4월달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 건설 사업에도 또 촉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정부 투자가 계속됐을 때 점진적인 부양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는 부분인데요. 21일 날 이제 중국 이제 PMI 지수 보시면은 48.1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았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은 아닌데 조금 예.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충의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 정책들이 모든 기업에 다 돌아간 게 아니고요. 대기업에 좀 치우쳤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수혜가. 예.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중소형 기업까지 파급 효과가 나가기까지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일반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좀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정권 교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 이슈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조금 더 작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찬훈 대표님도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반등의 신호다 같은 의견이신데 우리 최 과장님은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약간 이렇게 좀 상충되는 전략보다는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좀 부양으로 모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네, 통일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지준율 인하도 있었고 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이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시장 자체에 조금이나마 이제 돈이 많이 풀려면서 초반에는 이제 돈이 풀리는 이후에 지금 대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좀 실패하지 않았나는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다시 한번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자체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지금 의견이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2008년도에 중국에서 한 4조 위안 정도의 자금을 좀 풀었습니다. 부양 정책으로. 근데 이번에는 한 360조 정도가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긴 하지만서도 그 효과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그 효과 자체가 720조와 거의 맞먹는 효과 자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중국의 흐름 자체가 그나마 좀 정책적인 변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 특히 일단은 뭐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당분간은 그래도 이쪽 관련 특히 중국 쪽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이슈 얘기네요. 게임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게임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자,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역시 우리 김찬훈 대표님도 그러신데, 자, NC소프트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아블로 3보다 인기가 높더라. 요즘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디아블로 이제 3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뭐 60만 명 이상씩 나와주면서 서버가 아주 말을 못 들을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됐는데. 또 뭐 블레드 앤 소울은 계속 안 나온다 그래서 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로.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디아블로가 많이 굉장히 접속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이런 루머 들었었죠. 엔소프트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서버를 망가뜨렸다. 이런 말도 많이 돌았었는데. 그래요? 예. 그의 타이밍을 딱 맞추듯이 일단은 블레드 앤 소울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또 NC소프트가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게임주 자체의 흐름이 일단은 크게 지금 모바일 게임주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돼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나 뭐 액토즈 소프트나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 리메이드나 모두 다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거쳤는데 일단 이 흐름 자체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일단은 시장 자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이 일단 모바일 게임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는 모바일 게임주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주들이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바로 이제 중국 쪽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열려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열려 있는 종목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그를 뒷받침하는 중국 쪽으로 크게 이제 성장성이 보이는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상한가를 지고 좀 떨어지긴 했지만서도 최근 들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특히 이제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 인구가 크지 않은데 올해 만약에 중국이 스마트폰 인구가 최대치를 계산할 때 한 7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게임이 매출이 일어날지는 여러분이 상상이 막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액토소프트가 뽑혔기 때문에 가장 큰 좀 수혜로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 일단은 이쪽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고서 인터넷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NC소프트가 주가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디아블로 효과 때문에 좀 주춤했고 또 하나 이제 넥슨의 지분 인수권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새로운 게임 블레드 앤 소울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특히 이제 30일부터 유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른 이슈로 3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큰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목해셔야 되지 않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컴투스라는 종목이 하루 만에 7% 이상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기관이 이제 게임주를 좀 차익 실현하나 걱정했지만 요즘은 다시 사고 신고가 내는 거 보면은 확실히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가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컴투스 주가 흐름 보시면 이제 3만 원에서 이제 2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을 때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다시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4만 5천 원 이상까지 좀 올라왔던 흐름인데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전통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주들은 주가가 불안한 국면에서 수익률이 양호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2011년 8월 달에도 보시면 주가 급락 시기에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수익률을 양호했고요. 이번 주가 급락 측면에서도 오히려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주들이 추이를 보게 되면 전 게임주에서 다 올라간 게 아니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호조로 관련 주들만 좀 소수 업종들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향후 대응할 경우에는 소수 업종 위주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지 여부 그리고 기관 매물이 계속 나오는 여부들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주들이 상승을 하긴 하지만은 소수 업종 위주의 단기적인 제한적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종가 1825선,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밤 당장 스페인의 공식적인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재협상 이 두 관건이 좀 남아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 흐름이 당분간 이번 주 내내는 좀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얘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 다음으로 또 스페인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스페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이탈리아 얘기가 또 불거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스페인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좀 관망하시는 자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수익 나신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세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조금 1800선 아래까지도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열어두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 나신 종목들은 조금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좀 나머지 현금을 좀 보유하신 상태에서 관망하시는 자세로 좀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 스페인이 한 1,000억 유로 정도 공식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나면은 곧바로 일정상 시장은 바로 이번 주 말에 있을 EU 정상회담 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스페인 금리, 유로화 가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시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그런 해결에 의해서 진폭이 얼마만큼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월 28일 날 29일 날 있는 EU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의 화합과 이러한 정책들의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목해야 되는 요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뭐 유럽 관련 이슈들을 많이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환율 흐름이 최근에 약간 변동폭을 띠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 한 1,130원 선까지 하락했다가 한 1,18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환율 흐름이 1,13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시금 1,150원대에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 오늘 다시 1,160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160원대에서 1,180원을 계속 또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적으로 전환하느냐, 매도로 전환하는 여부는 환율 흐름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월말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확인하는 측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미국에서 많이 이제 고용 지표와 더불어 이제 주택 지표라든지 소비 심리 지수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미국 지표뿐만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산업 생산 주지 그리고 무역 수지 흐름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수치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1개월, 2개월 전부터 흐름 보시면 수출이 계속해서 무역 수지들이 악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요소고요. 아까 제가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들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경제 지수가 턴을 하고 상승 지수가 이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제 선행지수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그런 흐름들 지켜보시고 내일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5월 경기 선행지수는요, 이번 주 딱 중반인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나온다는 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한번 세워봤는데 여의도 쪽 시각은 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연구위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9개월 내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하더군요. 5천억 넘는 현물 순매도 그리고 선물 쪽도 뭐 같이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무엇보다 급락해서 이목을 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그 현물 시장에서 5,06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매매 패턴을 고려했을 때는 좀 현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부터,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상당 부분 강화가 됐고요. 오늘도 이런 흐름이 한 3천억 계약 정도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시각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압박 요인은 주식시장에는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좀 개선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유럽 쪽의 어떤 정책적 요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 부분들이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없이 갈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820선 부근, 뭐 1800 초반 정도에서는 주식 비중을 더 담자라는 의견도 있던데 당장 위쪽 쳐다보다가 아래쪽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선은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계세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지난주 이제 중반 이후부터 예상보다는 좀 빨리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일단 뭐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780에서 1800포인트 이 지수대에 거의 이제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28일, 29일 EU 정상회담 결과 여부가 지지선의 어떤 확보 여부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지지선 정도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불안감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고 상황에 대한 어떤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실기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다소는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직전 저점이죠. 한 말씀드린 대로 1780에서 한 1800포인트 사이 이 정도는 지지선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이 좀 내리긴 했지만 더 많이 빠르게 내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하향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이제 프리어닝 시즌인데요. 예, 일단 6월 후반으로 7월 초로 들어가게 되면 어닝 시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우려감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크게 이제 예상보다도 부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관건은 이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한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상반기 비해서는 하반기 쪽에 IT 경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둔화 가능성이 좀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큰 폭으로 둔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기록했었던 실적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자체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3분기 또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가 다소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다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 흐름 자체가 어닝 시즌 이전에 미리 조정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나 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닝 시즌 발표 전후에 다시 한번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도 동시에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미리 빠진 게 오히려 나중에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겠고 무엇보다 2분기 실적도 많이들 걱정하고 있지만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는 삼성전자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선윤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던 삼성 SDI 점검부터 받아보고 가고 싶은데 61선에 딱 걸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가 일단은 한 마이너스 2점 몇 프로 정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정도 수익률이 그 정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삼성 SDI는 2분기 실적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가 일단 1분기 대비해서 세전이익 포함해가지고 시세증이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양호한 한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 좀 더 좀 긍정적인 접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 판단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올 가망성이 높은 자리가 바로 이때 거의 60일선에 해당하는 오늘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14만 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좀 매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잡아드린 대로 지금 14만 한 8,320원 정도가 되면 되겠지만 좀 더 손절가 내려가지고 한 14만 한 8,000원에서 14만 6천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약간 조금 더 여유를 두십시오. 손절가요. 삼성 SDI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처음 함께하고 계시는 최영준 과장님까지 오늘의 펀치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옵니다. 네, 최영준 과장님은 메디포스트를요. 한편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삼성 SDI에 이어서 오늘 종목이 아까 게임 언급하시더니 NC소프트를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김선윤 대표님의 NC소프트 설명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난공불락 디아블로3를 좀 예상외로 빨리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아블로3가 워낙에 좀 서버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환불 정책 역시 너무 마음에 안 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NC소프트가 재빠르게 좀 나와주면서 사람들이 처음엔 한 15만 명 정도를 예상해서 서버를 15대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버가 32대까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2만 명 정도 서버 한 대당 1만 명이기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지금 동시 접속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 자체가 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또 30일부터 유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10일 만에 유료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점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턴어라운드 실적을 보인다는 거. 아이온 이후에 아마 가장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확인을 해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5일 연속 좀 순매수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7만 주 가까이 좀 매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은 60일선과 120일선을 바로 이제 돌파를 바로 이제 시작을 했고 200일선이 30만 원 딱 선입니다. 그래서 200일선 돌파를 또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디아블루가 나와주고 또 하나 이제 NC소프트가 넥슨이 지분이 15% 정도 대주주 지분이 넘어가면서 그로 인한 악재로 하락을 좀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너무 싸다 보고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격은 또 주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적이 지금 상장 치고 나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주가 자체 흐름을 본다면은 다시 한번 주봉상 60일선과 120일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간다면은 한 이 정도 선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30만 원이고 높게 좀 더 잡는다면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한 4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일봉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추세상으로 일단은 반등을 거두었고 완전히 V자 패턴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너무 좀 무리 없는 가격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만 원까지만 딱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4% 올라서 얼마에 살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은 내일 시초가에서 담으시고요. 시초가가 아무래도 조금은 갭 상승하는 상태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29만 원 안쪽에서만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상은 조금 좀 가격대가 좀 무섭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담으시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 30만 원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설명이었고요. 반면에 우리 최영종 과장님은 아까 보니까 메디포스트. 네, 그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가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던 종목들의 변동폭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을 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이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메디포스트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제대열 보관 관련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이제 제대열이라는 것은 이제 태아 속에 있는 혈액을 의미하는데요. 그 혈액 안에서 이제 조혈모 세포라든지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된 혈액을 갖고 보관을 하고 개발하고 그런 관련 기업이 메디포스트 기업인데 이런 제대열 보관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이 약 41% 정도 거의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에 깔고 접근하게 되면 이 기업이 실적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크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 초까지 흐름 보게 되시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시스템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카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품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 이제 3차례 완료 이후에 지금 현재는 시각품 품목 허가 완료 후에 발매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주가 변동폭이 커지면서 하락했던 부분들 지금 박스권에 지금 2월 달부터 거의 지금 6월 말까지 거의 박스권 상황에서 올랐다 빠졌다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왔냐면은 이제 6월 달에 보시면은 코스피 종목도 그렇고요. 코스닥 종목도 그렇고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코스닥 종목은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 지수의 종목 정기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종목의 그 스타 지수에 메디포스트가 시젠이라는 기업과 같이 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포함돼서 기업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찰나에 조금 매수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 없이 이제 테마가 형성될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거쳐서 보시면은 한 73,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면서 60일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제가 한 93,000 이하에서 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91,600원까지 좀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시초가 정도에 사봐도. 예, 내일 시초가 정도에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88,000원이라고 손절가를 제시했던 부분들은 21선에서 약간 내려간 가격입니다. 이런 테마가 형성한 주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1선 깨고 나가면 손절 치는 게 맞는데 이런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 보면 장중에 얼마든지
그 추세선을 깨고 다시 올라왔을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감안해서 88,000선을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 가격을 깨면 손절을 잡으시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었던 11만 원 선을 보고요. 그 11만 원이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되면 그 이상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목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펀치 종목 설명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익률 펀치 종목은 이렇습니다. 최영종 과장님의 메디포스트,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의 NC소프트 모두 다 T로 끝나네요. 자, 우리 김선윤 대표님, 최영종 과장님의 메디포스트 먼저 보기 이전에 우리 김선윤 대표님 NC소프트가 먼저 나오는군요. 블레드앤솔 흥행으로 매출액 상승 기대, 그리고 30일부터 유료화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은 3분기에 더 기대가 된다 하셨습니다. 1차 목표치로 30만 원 잡아주셨고 4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처음 함께 하신 최영준 과장님의 첫 종목 바이오테마 메디포스트입니다. 매수가, 시초가도 괜찮고 목표가는 11만 원. 네, 이상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